그러니까 저 발언은 원래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네. 아닌 걸 하는 이유가 지기현이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려있다라는 반증이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한 건데 그 자체가 정치적인.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하면서 네. 이 새로운 국면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네. 이제 봉지욱 기자가 자 젠수랑으로 가려면 26만 가야지. 26만.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26만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출연자분들이 와 계시지만 이 이슈를 다루기에는 너무 점잖은 분이라 저희끼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예. 자기 입장에서.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 아니 내 주장이 이게 별로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켜줄 만한 뒷받침해줄 만한 엄청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북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근거가 뭐야? 야, 계엄 내가 한심하다고 근거 있다 근거 딱 올렸습니다. 그래요? 내 책이야. 뭔 소리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네. 그걸 딱하니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 제가 지난 2월 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자기 말이나 자기가 쓴 책이랑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뭐 달라? 아니 뭐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근거 있습니다. 한동훈님이 쓴 책이 있어요.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좀 상태가 진짜 아니, 많이 뭐야?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뭐 와. 어마어마한 무슨 근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책도 몇 페이지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어서 올렸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 하이라이트로 그었어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쓴 책이야. 자기 이거 일기, 책이야? 자기 일기를 근거 와. 삼았어. 이거는 와. 새로운 공식입니다. 이거 굉장한 방식이에요. 관심 받고 싶나 봐 진짜. 아니 이거 굉장히 근데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진짜 너무 어지럽습니다. 진짜. 끔찍하죠. 아니 우리가 이제 와. 그 형사 재판할 때는 그 아무리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자백을 했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건데 이건 마치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한 보강 증거가 뭐야? 내가 쓴 책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건 보강 증거가 안 돼요. 와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어지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또 비판하고 맞아요, 조롱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자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이 이게 또 아주 골 때립니다. 어떤 대응인지 대응을 소개해 주세요. 그 일종의 김일성 욕해봐 뭐 이 아 버전인데요. 이거 대단히 웃기는 대응이야. 설마 재판 제기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플랜 B가 계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달려들어 저를 인신공격하면서도 왜 단 한 명도 이재명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맞겠다 한마디를 못합니까? 아니 누가 계엄한대? 아니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어요 와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는데. 너무 웃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계엄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아니 계엄이라는 건 대통령의 비상 대권으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막는다는 것도 이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불법 계엄을 우리가 막은 거지.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뭔가 그 언론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지속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본인이 극단적인 상황 전제해놓고 그거 안 하겠다는 말 왜 안 하냐고 네. 투정을 부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고 심심한 것 같아요. 한동훈 씨는 지금 한동훈님의 저서를 근거로 계엄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은 막겠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계엄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님을 또 날카롭게 비판하셨던 분 다시 한번 오늘 만나고 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그 정말 대한민국의 회초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초리, 대한민국의 어르신. 대한민국의 훈장 나으리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회초리, 우리 시대 훈장 나으리. 저 때는 굉장히 총기가 있었네요. 촉이 있을 때고 지금 한동훈의 국기문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고 겁니다. 있는 거예요. 한동훈의 국기문란의 증거가 뭐냐? 한동훈의 책입니다. 책입니다. 책을 근거로 지금 국기문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 때는 근거가 있었죠. 민주당이 있었고 얘기하는 근거가 실제 있고. 아, 그럼요. 근거도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고. 네. 근데 저 소리하고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네. 이런 얘기를 다루는데 우리가 판사님을 모실 수는 없잖아. 이거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게 우리끼리 맞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내란 재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넥타이를 맨 점잖은 우리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한동수 변호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 한동훈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네. 스스로 망가지고 있네요. 아,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의 책과 부자가 같기 때문에 좀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한동수의 책을 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어느 책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진실에 부합하고 한번 대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헌법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네. 국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는지 네.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실 우리 변호사님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본관이 같아요? 네, 청주. 네. 청주 그러면 한가죠. 학렬도 같은 거예요? 학렬은 이제 제 이제- 동자 돌림이 아니고. 네, 제 이제 조카뻘인 거죠. 아, 조카뻘. 파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부 파는 달라서 전혀 뭐 관련 인척 관계나 없습니다. 이런 거 근데 없어요. 그때 네. 대검에 다른 같이 근무했던 거 아니에요? 예, 대검에서 한 몇 달 같이 같이 있었죠. 근무했죠. 그때 그 네, 감사하다가 네, 네. 그 윤석열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에 한동훈 네, 반부패 부장이었죠. 반부패 부장하면서 같이 네, 네. 네, 네, 네. 네, 여전히 뭐 채널 A 사건에서 직권 남용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그 공범으로 저는 이렇게 굳게 믿는데 그렇습니다. 언제 뭐 내란이 종식되고 나면 어느 종식은 계속 과정에 있지만 그 와중에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 받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거를 이제 감사하려다가 네. 윤석열이가 면전에 대고 야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동훈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뭐 악수 이렇게 건다니까 악수도 이제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생간다고 하죠. 와, 그 정도까지 사람이 그래 되는구나 이제. 아니 앞으로 품격 있으신 분이 하셔도 될것 같이 하셔야겠네 우리랑. 그러니까 와, 맹청하다. 다르게 아닌데. 우리랑 비슷하시네. 아니, 그래도 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제가 못 미치죠. 근데 또 저의 길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그 네네. 저런 표현까지 쓰시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우리 동수형님이 상당히 열받았어요. 열 많이 받았어요. 평소에 저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예. 아닙니다. 그렇구나. 너가 이 정도구나.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분노 그런 감정하고 좀 다른 거죠. 아, 약간 표정은 분노입니다. 주부를 떠시는 거지. 네. 그 와중에도 점잖은 분이라 이 된소리 발음을 안 해요. 생간다. 생간다. 된소리 발음 싫어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윤석열이 이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기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자기 대통령 되는데 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것들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거를 최근에 무슨 국가인권위에 같은 데도 자기 사람 심어서 예. 자기를 그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일종의 독재죠. 독재 마인드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기능을 이렇게 사유화하는 거, 예. 또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망가뜨리는 거 네. 그런 행위들을 자행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지기현입니다. 아, 지경이 씨. 이것 때문에 아주 정말 심각한데요. 네. 한덕수의 재판을 진행하는 이진관 판사와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진짜 심각하게 대비가 돼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그 비교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지기현, 대단히 가볍게 진행하는 지기현에 비해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을 하고요. 예. 원칙대로 진행하고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선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예. 아, 그런데 이 박상우 장관을 향해서 이진관 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냥 상식적인 모습인데도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적인 생각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됐다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그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 갔다가 법정까지 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저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네. 걷다 대고 저 장관은 자기가 피해자래. 나 시간 이거 아깝다고. 변호사비 들고. 정말 개념이 없네요. 개념이 없어. 지금 보니까 모름지기 국무위원이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비상계엄 때문에 자기가 검찰 조사 2번 받고 변호사 돈 든 게 지금 아까운 거야. 맞습니다. 피해자랍니다. 변호사비 들고 와. 지금 아까운 이 시간에 아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와.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무위원을 했어. 그러니까 그 망조가 들었지 정권이.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도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도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진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발언이고 네. 아니 본인이 못 막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미리 몰랐으니까 못 막았다. 현장에 있었으면요 뛰쳐 들어가서라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를. 근데 그걸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저렇게 나와서 무책임한 발언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저 정신 아직도 좀 못 차렸다고 봅니다. 아니 권한이 없는 국민들도 국회로 뛰어가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갔습니다. 네. 근데 권한이 있는 국무위원이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지. 나 피해자다. 이 얘기를 저기서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거기서 이제 못 견딘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진관 판사는 매우 원칙적이고 매우 단호합니다. 추경호를 불러도 증언을 거부할 테니까 추경호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특검 검사가 얘기를 해요. 특검 검사인데 추경호 불러봐요. 아유 우리 판사님 추경호 불러봐요. 얘 얘기도 안 할 텐데 뭐하러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대고 이진관 판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말고는 추경호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반드시 불러야겠다. 와 기가 막히다고. 그리고 이상민하고 최상목이 지금 불러도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러면은 과태료 물리겠다. 바로. 강제 구인하겠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연하고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진관 판사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최상목의 경우는 다시 기일을 정해서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당히 높은 증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예컨대 뭐 현역 의원이라서 다른 절차 뭐 동의가 필요할 때는 체포 동의가 필요할 때는 맞춰서 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직위원만 보다 실제로 그 말만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이상민 장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고요. 구인연장 바로 발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두 가지 이제 그 재판장 부분하고 아까 박상훈 증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진관 재판장 같은 게 우리 국민들도 법관을 포함해서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모든 판사들은 그 헌법의 그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확고한 그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장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지휘한 거 과태료 500 부과하고 구인영장 하는 거는 정말 그 실무제에 나오는 가장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반면에 그 지기현 재판부의 그 사회를 보는 듯한 국가 형벌권 행사 자리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 판사 재판의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이제 다만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장면인데 재판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그 판사할 때 법정에서는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뭐 이렇게 굉장히 분노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절제하더라고요. 절제하고 지극히 참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또 일정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뭐 또 넓게 보면 수많은 판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박상우 증인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하셨는데 개인에 보면 행정고시 합격해서 한 30년 국토부 고위관료로 지내고 아마 국비 장학생이었을 거예요. 다니고 온갖 이런 혜택을 받았고 LH 공사 사장까지 했던 영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일종의 법기술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한덕수의 내란임무 주요 종사에 관련되는 혐의 사실 그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거. 또 한편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력한 방어 수단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보면 자기 피해가 뭔가 보니까 결국은 뭐 특검 이제 시간과 변호사비 서울고검에서 지정된 조사 2번 나갔고 변호사비 들고 내 아까운 시간을 여기 와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체 진실을 발견해서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날 어떻게 우연찮게 늦게 도착한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도착했으면 찬성 내지는 침묵하였을 것인데 그 직후에
내가 그 국무위원이면 이 부당하니까 이거를 철회하든지 진행을 막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소홀히 하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란이 일어나기 전 과정들을 자기가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에 관련되는 범행의 동기, 그 외에 한덕수의 양형 자료들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죠. 결국 이 사람은 그 원희룡 이후에 국토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김건희 강산명 종점의 자의적 변경에 대해서 부당한 점이 없다. 계속 그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그렇지. 했었던 사람이 예. 찾아보면 정말 수많은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죄들이 될 사람인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술하고 예.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운이 좋았던 거야 사실은. 늦게 간 거? 어. 그 장기적으로 운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아 그거는 제가 좀. 근데 예. 저는 저 특검의 태도를 먼저 좀 지적하고 그래, 싶어요. 좋다. 왜냐하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빗장치고 있는데 영장 재청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도 재판 중계하고 있는데 추경호를 오히려 재판장이 더 부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스러운 상황을 그렇지. 정말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 거고요. 네. 너무 좀 소극적이고 좋아.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는요 조이대가 휘어버린 조이대가 부러뜨려버린 정의를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바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양심 저 사이다 진행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봐주시고 저는 맞아요. 더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야 맞아. 더 많은 판사들이 이 헌법 수호의 마음을 저는 쏟는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기현이는 뭐 걱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경위님들 내가 밥 한번 쏴야 되는데 저녁 식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 지기현이가 예. 얼마나 흉내 잘 되겠습니까? 내네. 그래도 아니 경위님들 쏴야 된대요 자기가 지금 밥을. 흉내 잘 그래도 내. 화환을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 대법원에 네네. 많은 마음으로. 지금 마음으로 조이대 응원하죠. 지기현 막 응원한다고 화환이 있던데 그거 대법원장이 예. 철거하라고 서초구청에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걸 방식. 맞아요? 그 네, 네. 아니 그거 조이대가 그 철거하라고 저희가 지시하면 대검에 철거하는 거예요? 있을 때도 그 윤석열의 그 화환들이 그 정말 검찰청 대검 그 울타리를 그냥 꽉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에도 있었고 예. 그거는 그 청사를 그 책임지는 윤석열 총장이 서초구청에 연락하면 네. 절차를 거쳐서 철거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은 왜 지금까지 어. 그대로 용인하거나 침묵하니까 계속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씨, 난또 어떻게 재판 몰랐네. 그 앞에서 그 문구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럼 네. 조이대가 그거를 흐뭇하게 보고 있다라는 방증 아닙니까? 뭐 그 내심의 의사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법한 이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철거 조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서초역에 가면 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때 뭐 응원하는 화환 같은 거 이렇게 대검 쫙 돌려서 다 쌓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난 거는 김건희의 이모가 자기가 뭐 이거 네네. 작업했다 네. 말고도 다른 팀이 또 있어요. 사실은 작업의 결과물이야 그게. 이게 조작 여론 조작이죠 사실. 그러니까 돈 대고 뭐 한 사람이 있어. 음. 근데 그거 해서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덩달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더 많아진 건데 사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작업의 결과였어요. 네네. 아유, 야, 그 조이대가 지금 지기현을 침묵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기현이의 모습도 보고 가야죠. 예,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재판을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그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지기현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기현의 가볍디 가벼운 모습을 저희가 짧게 좀 엮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사가 사실 증거 신청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님께서 아이고 그랬으면 제가 또 재판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눈빛에 저희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11월 17일 그날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검사들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명백 예. 검사가 뭐 듣기 싫으면 정말 되는 겁니까? 말씀하실 때 시계를 딱 봐도 또 딱 11시에 지금 딱 그러시네. 검사가 지금 무슨 속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거는 검사님 말씀 다 듣고 해요. 변호사님 뭐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저희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대표님, 아유 저희 오늘 법원에- 오전에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으세요. 아유 속 기사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아유 우리 저 교도관님들이랑 좀 죄송하네요. 우리 속 기사님 다들. 아유 오늘 우리 저기 법정경위님 너무 죄송합니다. 법정경위님들 뭐 맛있는 거 한번 쏘든지 한번 해야지. 아니 내란범 변호인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와 내란범 변호인한테 와 어디 행사 온 것 같아. 변호인한테 아까 혼나잖아요. 혼나고 아니 혼나고 사과하고 자신의 태도를 교정하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재판에 권위가 섭니까? 근데 이제 우리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실제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초임 때 부장한테 사실상 도제식 교육을 배우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네. 지기현 판사처럼 저렇게 재판 진행하면 사실은 초임 부장이 욕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석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보통은
초임 판사 막 돼갖고 그 부장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고 뭐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 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초임 때 자기 부장이 어떻게 사건 처리하거나 뭐 지도하면서 도제식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근데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하지 재판을? 예를 들어서 뭐 수원지법이든 대법원이든 가서 이제 법원 내부 행사에서 이제 사회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가서 저는 그 부분을 여전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가 2월 10일이었던가요? 탄핵 심판 계류 중에 정책 권고안 형식으로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라는 네. 권고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기현 재판부가 3월 7일 날 네. 병론 종결 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그렇습니다. 사건들은 묘하게 서로 연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쪽으로 네.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다는 점. 네. 그 점에 그 깊은 지점에 있어서 자기 양심의 어느 언저리가 확고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피고인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습니다. 엄정한 진행 자체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아주 예리한 네. 그냥 부분을- 저의 생각이 아니, 이거 증명되지 않냐.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걸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의사결- 스타일로 보거나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취지는 네,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아니, 거지, 진짜 또 내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의사 연락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각종 스마트폰의 폐기라든가 초기화 등을 통해서 그 증거가 남지 않고 통화 기록의 보존 기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의사 연락이 있는 지점이 있는지 밝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 이제 다룬 부분이 있는데 왜 저 따위 지기현한테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재판을 다 몰아줬을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자배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전자배당이 아니었더라 알고 봤더니 이 재판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따로 빼서 지기현이에게 이 사건을 맡겼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그런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기현한테 맡겼는데 느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중요 사건으로 빼면 그 사건을 맡는 판사에게는 일반 사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기현이에게는 일반 사건까지 배당이 된 상태입니다. 조건에도 맞지 않고 규칙에 맞지 않고 지기현에게 맡겼습니다. 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모순되는 거죠. 저도 네. 이제 뭐 어느 지원장 할 때 이제 그 배당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엔터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어느 재판부에 보고자는 임의 배당, 지정 배당이 가능합니다. 네. 뭐 관련 사건의 형태도 이거는 적시 빠른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고요. 네. 실제는 거기에 배당함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건도 배당을 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뭐 일단 임의 배당 이런 형식은 조한창이 서울중앙지법 시절에 광우병 관련해서 그런 형태가 과거 선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이른바 그 진보당 사건의 수원지법에서 다른 사건 배당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집중되게 진행이 되긴 하죠. 네. 근데 이거 다 안 맞는데 얘한테만 문제가 심각해. 심각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배당의 과정도 저는 다 따져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예. 적시 처리 필요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구속 사건인데 오히려 불구속 한덕수 재판보다 더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바로잡습니까? 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든 대법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한패라는 반증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내릴 때도 윤석열이가 어떻게 그 내용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구치소 네. 접경록에 그 뭐 난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늦어 이 얘기 맞아. 어떻게 합니까? 김기현이한테 네, 했잖아. 김기현한테 이미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이걸 지금 사법부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는 이거는 한 패거리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와 굉장히 이거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또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냥 평범한 국민들도 윤석열이의 탄핵 심판 과정을 정말 다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재판이니까. 예. 그런데 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이가 당시 헌재 탄핵 심리 과정 그리고 파면 결정 예.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야 본인이. 그걸 안 봤다고? 이번에 고백을 했어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헌재 거는 저희 재판부는 그 내용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재판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 내용 자체를 보질 않았습니다. 아예. 너 재판에 영향 받을 거야 어떻게 눈을 뜨고 다니냐? 너 어떻게 룸살롱을 다니냐? 재판에 영향 받을까 봐. 어?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야.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아니 본인하고 생각이 다르면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좀 잘못 판단하네 이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저런 말은 오히려 함으로써 이 재판을 본인이 지금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를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이자는 뭐로 봐도 지금 다 이상한 겁니다. 다 이상해. 뭐로 봐도 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뭐 근데 김건희는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다, 알지 몰랐다, 뭐
네, 믿기 어렵네요. 예. 저 진술은. 근데 저거는 법률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아니 듣고 그러니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사건인데 관련 사건이야. 뭐 내용적으로든 아니면 뭐 사건 관계인이 겹치든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같은 등급의 뭐 예를 들어서 같은 1심의 재판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신급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더 봐야 되죠. 1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어떤 사유로 파면이 됐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당연히 봐야지. 그렇지. 1심에서. 그럼. 아니 그러면 마치 이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비슷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받을까 봐 내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관련 사건이나 그거 안 쳐다봤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반대 신문권이 있는 법정에서 증거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심증을 형성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저 말은 좀 믿기 어렵네요. 네. 아니 헌법 법중의 그러면 법인데. 헌법재판 기록을 좀 송부받아서 그걸 검사가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되겠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서면으로도 당연히 해야죠. 헌재 결정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 아니 서면으로 보는 거 왜 그때 아예 라이브로 중계를 했으니 네. 어떤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지는지 당연히 봐야지. 자, 그래서 저는 화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냐면 헌재에서는 윤석열의 계엄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만장일치로. 근데 지기현이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 우려. 사실 저도 그 예.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맞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굳이 이 지기현 판사가 저 말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나는 헌재 그걸 안 봤다. 음. 그 얘기는 저는 나는 헌재 생각하고 좀 달라. 이거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그러면 저 재판정에서 왜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도 그런 쪽으로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은 원래 판사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닌 걸 하는 이유가 지기현이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반증이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한 건데 그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을 낳는 발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기현의 지금 이 일련의 행동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 이게 굉장히 불안한 지점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나는 아예 안 봤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도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진짜. 의식한 발언이죠.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그래서 이거 뭐 화는 화대로 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추경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법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내란 특검은 추경호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나온 정황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추경호의 죄질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나빠 보이고 당장 구속시켜도 너무 늦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전방위적으로 추경호의 구속을 막고 있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집단행동에 나섰죠.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도 추경호의 구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추경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또 한겨레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일단 추경호의 교란 작전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수도 없이 띄워드렸는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마지막 장소 변경. 그렇죠. 00시 3분. 네. 국회에서 당사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은 표결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다.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결정적이다. 핵심이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추경호는 무조건 그냥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한겨레가 굉장히 예리한 것을 하나 짚어냈습니다. 0시 3분이었죠. 네, 3분. 0시 3분 직전 0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0시 1분입니다. 0시 1분에 보냅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이 중심이 돼서 모두 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딱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와라. 그러자 추경호가 장소를 딱 변경시킨 거예요. 다시 타임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타임테이블. 야, 요렇게 맞춰지는 거야. 자, 11시 33분에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을 시키고 11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의 문자가 발송되자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2분 만에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 변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확정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거? 0시 3분에 추경호는 엄청 다급합니다. 예. 저때 저렇게 하고요. 또 뭐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본회의장에 한동훈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한동훈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때 전화 통화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전화 통화 내용은 빨리 아래로 내려와 달라. 추경호가 한동훈에게. 추경호는 너무 다급한 거야. 그렇습니다. 이래도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이래도 저 아래가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빨리 그 한층 아래에 있는 맞아요. 원내대표실로 내려오라는 내려오라는 얘기네요. 거예요. 본인이 거기 있으니까. 본인이 나와달라는 그래서 그때 수거해가지고 이제 당사로 가려고 했나 봅니다. 수거? 아니 거기는 아니야. 동행으로. 동행해서 당사로 가려고 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당시에 이제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온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표결권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렇게 전화를 함으로 해서 아마 신동욱 의원이었나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이탈했죠 본회의장에서. 맞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네. 그 국회 본회의 안에 네. 신동욱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추경호한테 전화 받으면서 나갔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는 그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저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로변 상당한 건너편이라. 거리가 떨어져 네. 있고 몇백 미터 떨어져 국회는 있어요. 군경이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그 간다는 것은 표결을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런 점 보충 생각했습니다. 네, 신동욱 추경호 맞죠. 전화 받으면서 나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얘기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란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때 군은 군의 역할을 한 거고 법무검찰은 법무검찰 역할을 한 거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 그 안에서 추경호를 통해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완성시키기 위한 각각의 역할들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을 군인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내나 추경호가 미연에 못 그렇지. 들어가게 교란을 끄집어내나. 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행위가. 그렇지. 야, 그걸 좋았다. 주요 임무 수행자로 그러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그러네. 대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뭘 안다고 무슨 면책 특권이 적용이 된다? 아, 이게 말과 표결입니까 이게? 그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지금 정당화 시키려고 하니까 이른바 안 이게 맞죠. 표결에 관한 거라 면책 특권에 이준석.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준석. 그러니까 법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읽을 줄 모르는 그 조문에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직무에 관하여가 중요해요. 아니 그 면책 특권의 대상이란 주장은 내란의 동조 내지는 내란에 참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다는 주장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법 조문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직무에 관하여만 면책 특권이 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란이 직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야, 김영남. 그러네. 김영남. 예리했습니다. 나는 법을 읽을 줄은 알아. 예리했습니다. 추경호 심각한데. 심각하지. 추경호가 그래서 그냥 넥타이 메고 양복 입으니까 내란 군에 비해서 덜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착시 그러니까요. 효과가 나는데 예. 그 아주 예리했어. 추경호는 당시 김현태 역할을 한 거야. 그렇지. 양복 입은 김현태. 요걸로 갑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김현태. 그렇지. 양복 입은 김현태. 양복 입은 김현태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비유하니까 이해가 쉽다. 이해 쉬워요. 그러니까 역할들을 한 거예요. 네. 각자의 친위 쿠데타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네. 법제화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다음 출연자가 또 빨리 가셔야 돼서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안내자 매불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대검 감찰부장 할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 그때는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때는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캐릭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일단 다 떠나서라도 캐릭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김영남 의원님도 지금이 더 좋아 보여요. 얼굴만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이죠. 예.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 요새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씹어 제끼고 있어. 네. 막 흔들어 제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외교 이슈 좀 나누고 깊이 있게 좀 다양하게 좀 나누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안보 전문가 송영길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뭐 네. 뭐 말씀하세요. 아니, 백수원이요 지금. 아니 빨리 가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예. 송영 대표님 일단 뭐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제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좀 걱정이 되세요. 아니 너무 고마워요. 네. 그래도 우리 체육 동지가 이렇게 항상 잘 배려를 해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욱이 아니고 최욱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대표님하고 다룰 이슈는 따로 있는데 네. 요거 잠깐 좀 한번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검사님도 계시고 당시에 또 여당 대표님이셨으니까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죠.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이모 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해경의 발표 보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해경이 똑같은 해경인데 새로운 그 어떠한 증거 제시도 없이 갑자기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를 해요. 같은 해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윤석열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장들이 자료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서훈 그리고 매불쇼 출연하는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해서 재판을 계속해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어. 근데 감사를 해봤더니 감사 결과 이 건 고발을 지시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야.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료가 삭제됐다고 했었는데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라고 우리가 다뤘잖아. 다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지원 의원 등을 공소를 계속 유지를 했고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이제 다 끝이 나고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아주 무겁게 구형을 했더라고. 구형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제 여당 대표셨는데 말이죠. 네, 일단 우리 이대준이라는 우리 업 지도선 직원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죠. 반인도적 행위고 우리 군 당국도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소위 SI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셜 인텔리전스라 해서 한미 연합 합동 정보 자산이에요. 도감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경비병들이 이 이대준 씨가 표류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구조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당연히 구조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상부하고 통화하다가 사살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서 깜짝 놀란 거죠. 우리 정부도. 근데 그때가 하도 북한 애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막으려고 극단적 행위를 하다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그때 서훈 장관이나 서훈 안보실장은 SI를 종합해서 봤을 때 탈북 아니 그러니까 월북 정황이 보인다라는 게 나온 거죠. 거기 다 북한군들끼리 도감청을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SI라는 게 아주 군사적으로 기밀 상황이니까 공표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일반적 보안 조치를 지시한 건데 서훈 장관이 이걸 MIS라는 게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MIS에 있는 내용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서국방장 일반적 보안 조치를 지시했는데 근데 삭제 권한이 합참의 정보 융합실장한테 실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삭제한다고 해서 원본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군의 그 내부적인 보안 시설 내용을 왜 모든 일반인들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걸 했다고 은폐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기소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미 다 남아 있는데 은폐가 불가능하고 은폐할 목적이 아니야. 일반적인 보안 조치, 군 당국으로 선 것을 이거를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될 거며? SI 정보 획득 내용이 다 폭로되는 것이고 큰 위해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최수근 상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임수근 사단장이 그렇게 말이야. 장갑차도 떠내려가는 급물류에다가 안전장비도 없이 거기다가 수색 임무에 투입을 해서 죽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걸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그래서 막 버럭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우리 지금 우리가 그걸 떠내려 보냈냐고 이대준이라는 분이 죽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격이든지 이분이 월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흘러간 거잖아요. 우리 정보 당국은 나중에 그걸 파악을 하고 당연히 구조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리하게 이 북한 애들이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유감과 재발 방지의 뜻을 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를 이거를 형사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년 사형 구형을 했던데 12월 26일 날 판결입니다. 저는 무죄가 나올 걸 확신합니다. 아니 우리 검사님 뭐 지금 이제 뭐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들었는데 요걸 공소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소 취소는 뭐랄까 검사들이 되게 꺼려해요?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 거의 생각을 못 해요. 잘.
김건희 공소 덮어주는 취소는- 건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소를 제기하기 질문이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거는 공소를 생각하는 제기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어. 물론 잘못했지. 그때 무혐의 처분한 중앙검사장이나 그 수사팀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없어지게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건- 김건희 사건 네, 맞아요. 소위 말아먹었다가 그런데 공소 취소는 보통은 상상을 잘 상상- 못하는데 아마 1심에서 네, 무죄가 나겠죠. 무죄 날 그럼 나는 항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무죄 나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하나 더 제가 첨부하자면 네. 검찰이 우리 검찰 잘 아시니까 네. 검찰이 주요 관계자 10여 명을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받고 예를 들어서 서훈 실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원장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유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경 2명, 군 관계자 6명인가 한 10여 명을 전제 피의자 신문 조사만 받아놓고 종결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 놔두고 있어요. 2년 3년이 넘도록. 그럼 뭐냐고 무혐의를 하든지 기소를 해야 되는지. 가장 나쁜 짓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의 진술을 통해 누가 삭제 지시를 했어. 이건 서훈 국방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일반적 보안 조치를 지시했는데 합참의 담당 과장이 자기가 과잉해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더라도 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폐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 했는데 그 사람은 기소도 않고 있어요. 놔두고 있어서 유리하게 서욱을 올가매기 위한 진술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랬겠지. 야, 지금 그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허점은 뭐냐? 그럼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허위 사실이라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북이 아니라 입증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뭐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소위 말하는 스페셜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군들이 거짓말했든지 알 수가 없지만 북한들이 실시간 상부에 보고하는 무전 내용들이 도감청을 통해서 월북으로 된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있겠냐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이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요. 이걸 이렇게 정치화 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 해경의 잘못, 해경 입장을 바꾸면서 이 잘못이 시작이 된 거고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검찰까지 총동원이 된 건데 저는 이게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깨졌다고 보는 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정원에서 이게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에게 장악된 국가기관이 지금 벌인 일이라는 걸 전 지적을 하고 싶고 예. 근데 다만 이게 또 재판부 보니까 이게 직위원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박지원 의원님이 그 직위원 얘기는 못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직위원이야. 그래. 직위원이야.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이 계속 직위원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직위원이 괜찮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피고인의 입장이 서로 교차되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피고인이고 직위원. 네. 지금 서훈 장관, 박지원 원장도 피고인이잖아요. 예, 양쪽이 맞아요. 다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이 뭔 기준인지 여기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직위원회. 이번 무슨 말인지 결과로? 아시겠죠? 네네네. 검찰 이건 검찰 반대 크로스돼 있는 거잖아요. 입장이. 입장이. 사건이 다 있는 그거 한번 좀 결과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외교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요 얘기 잠깐 짧게 좀 한번 하고 갔습니다. 워낙 이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뉴욕의 새 시장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아주 그 이슈가 크게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30대고요. 진보적인 정치인이고 인도계 무슬림입니다. 이름은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에서 무슬림계 인사가 당선이 된 건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고요. 트럼프가 이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막판까지 페이스북이니 뭐니 뭐 여기 맘다니가 되면 뉴욕이 막 난리가 나는 것처럼 뉴욕 예산을 끊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방해를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트럼프가 맘다니가 승리할 경우 뉴욕시는 완전한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될 거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이 맘다니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공약이요 엄청납니다. 이를테면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파트 그냥 줄게 뭐 이런 공약이고 너무 비싸니까. 예,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그리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는데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아파트 임대료 동결의 경우에 그 아파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공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은 아니고 네, 우리식으로 네. 하면 공공 임대용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공약하는 모든 거죠. 아파트를 동결하면 그거는 김정은이겠죠. 아니 근데 본인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까 네네. 맘다니 시장이 네. 본인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네. 꼭 부동산 그 임대료 관련한 공약은 그 내용이에요. 공공 임대.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아시다시피 맘다니 시장이 91년생이에요. 제 딸하고 동갑인데 이 91년생은 저는 이 캐대언의 이재호하고 비교가 돼요. 캐대언 이재 가수가 91년생입니다. 같은 둘이가 동갑이에요. 34살. 근데 두 분 다 이민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여기도 우간다 출신, 인도계 우간다 출신인데 장학생으로 아버지가 왔다가 여기서 이제 미국 시민으로 활동하게 된 건데 Now is our time이에요. 이 슬로건이.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캐대언의 골든에 보면 our moment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이다. Going up, going over. It's our time, our momen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백인 사회도 속하지도 못하고 아시아계,
또 흑인 뭐 다 이게 정체성 혼란을 오바마도 겪었고 이 맘다니도 겪었고 이제도 겪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 사회의 장점이란 게 멜팅 퍼트로 모든 거의 다양성 포용력으로 이 미국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계에서 이민해 온 사람이 아버지였고 자기 부인도 슬로베니아에서 온 여자 멜라니아와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디 바스 부통령도 인도계 출신과 부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스스로의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찰리 커크라는 거 이번에 암살된 네네. 분이 31살이잖아요. 네. 그분이 뭐라 그랬냐? Immigration without assimilation is invas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민, 동화되지 않는 이민은 침략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나는 찰리 커크한테 다시 반문하고 싶자면 여러분들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무슨 동화가 됐습니까? 아메리칸들하고 다 잡아 죽였지. 또 침략했죠. 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지배했지 뭐 동화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디크 칸이 지금 파키스탄 이민자가 지금 런던 시장 3선을 했어요 이번에 70년생인데 이거 가지고 무슬림이라고 트럼프가 비판했는데 파키스탄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 지배해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네. 자기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배했을 때 그들의 동의를 받고 갔어요? 인도 사이에 동화가 됐습니까? 이게 해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역전 이론처럼 그 식민지였던 사람들이 그거 사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포들이 일본에 가 사는 거와 똑같이. 그걸 왜 자기들이 핍박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이고 네. 그 사디크 칸이 런던을 잘 해서 평가가 좋으니까 삼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맘다니가 됐다 그래가지고 막 공산주의자 뭐 무슬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는 맘다니 보면서 살라딘 생각이 났어요. 살라딘은 12세기 초에 사실 이집트 시리아를 지배했던 아랍의 지도자였습니다. 십자군 전쟁가 왔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살라딘은 기독교인을 하나도 안 죽였어요. 다 도망가게 해줬어요. 예루살렘에. 대신 십자군들이 점령했을 때 완전히 무슬림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은 기독교 쪽에서도 아주 뛰어난 군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교 문제나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라 맘다니가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버지니아주에 이겼지, 캘리포니아주 이겼지, 보스턴 시장도 대만계가 됐어요. 네. 이번에 재선이 됐습니다. 대만계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젠순황도 대만계였고 모스창 TSMC도 대만계인데 대만계가 거기서 태어난 대만 이민 가정 아들인데 그 보스턴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재선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우리나라 언론에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되는데. 내년 연방 선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19대 총선인가 우리가 한 표를 이겼어요. 다수당이 됐어요. 민주당이 2006년 20대 총선. 아니 지금 말하는 우리가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한국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20대 총선에서 한 표를 이겨서 일당이 됐잖아요. 네, 한석을.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어요. 그 한석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연방 하원 선거 전체의 435명 선거가 내년 11월에 미드텀 선거가 있는데 현재 미국 민주당 7석 부족이에요. 7석 하원에. 근데 만약 한석이라도 내년 중간에서 이긴다. 그러면 모든 트럼프 행정부는 스톱됩니다. 미국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합니다. 일단.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독선되면요 바로 탄핵 청문회 열리고 모든 게 다 트럼프 가족의 범죄 의혹 혐의가 전부 재조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텍사스주를 게리맨더링을 해가지고 텍사스주 전체 그 연방 국회의원이 38명이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13명이 이 민주당이고 25명이 공화당인데 13석을 뺏으려고 게리맨더링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빈 뉴섬이 어떻게 했느냐.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하원수가 제일 많은 52석입니다. 미 연방 하원 52석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현재 9석이에요. 공화당이 9석.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36몇 석 빼면은 그런데 여기서 개빈 뉴섬이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러면 텍사스가 저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게리맨더링을 하겠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않고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래서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때 같이 주민투표 붙여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게리맨더링을 합니다. 이제. 해요 거기서 또. 우리도 같이 2에는 2로 하겠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뭐 뉴저지나 다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누가 유리해요? 다 하면은. 그럼 민주당에도 숫자가 많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52석으로 미국의 가장 많은 하원과 그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그게 통과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아무튼간에 트럼프의 허점을 찌른 겁니다. 이번 뉴욕시장의 선거가 그러한 어떤 전초전으로 성격 규정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상 그 트럼프가 진 지역에 다 버지니아주, 뉴저지, 뭐 캘리포니아 다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을 이겼으니까 트럼프가 변명하기를 내 이름이 현재 없었다. 그래서 그다음에 셧다운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뒤로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맘다니의 선거는 쿠오모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정말 고인물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제2의 오바마 같은 그런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맘다니가 이긴 게 좀 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그렇죠. 신기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니까 이런 단어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쿠오모를 그 수박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 유사. 미국 수박을 좀 사는. 워터멜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끌어냈다고. 그렇지, 그 고바 탈당해 버렸잖아. 그 무소로 나가지고. 지금 그 뉴욕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투표율이 엄청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 선거보다 2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은 우리보다 투표율이 훨씬 떨어져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해. 근데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 트럼프 정서가 반 트럼프.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이 녹록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투표율이 이렇게 그래요? 높았다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도 좀만 추가를 하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그 AI 거버넌스 굉장히 앞서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뉴욕시티 AI 액션 플랜도 이미 발족을 시켰고 어제도 우리가 AI 다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맘다니가 지금 34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미래형 정치인들이 이제 여기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전 앞으로도 이게 반 트럼프의 민주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동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게 아마 좀 전 세계에 저는 이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네. 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그 2028년 트럼프가 다시 3선에 도전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저는 뭐 헌법 22조에 따라 불가능하겠지만 아이. 설령 되면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나오면 좋아 그러면 우리 오바마 출마시키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트럼프가 3선 가능하면 오바마 또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개판 나는 오바마가 거죠.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같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진짜 맛보기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송일 대표님 이제 본론을 이야기 보시죠. 아니 본론은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예, 얘기가 오늘 길었어. 못할 것 같고 욕심이 많아. 이거 너무 많이. 뭐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뭐 북미 관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몰라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뭐 건조하는 장소를 두고 좀 아주 필라델피아.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지금. 네, 저는 일관되게 옥포에서 하면서 필라델피아하고 약간 공정을 분할해서 윈윈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네, 주장을 네, 하셨었죠. 그렇게 네. 설득해야죠. 예, 윈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우리 성일 대표님 여기서 나는 본론은 하나도 못했네. 제대로 불러.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맘다니 얘기만 하고. 네, 많이 지나가지고. 네. 그 국정원에서 내년 3월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그 돼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한 대로 애니 제이콥슨의 그 소설과 최근에 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 본토에 대륙간 탄도 핵 미사일을 날릴 나라가 지금 미국과 전쟁 중인 북한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해결할 수밖에 없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미국도. 네. 네. 지금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상 그러니까 4월 이전에 3월까지는 안 된대요. 일정이 허락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고 하면 네. 4월 이후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얻어 들은 얘기예요. 미국 측이에요? 네. 아무튼 그 이번에 국정원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어요. 3월에 그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아니 뭐 연합훈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어렵대. 일정상 일정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갈 일은 만무한 거고. 아이 그럼요. 만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일정상 그러니까 4월 전에는 김정은 어렵대요. 위원장이 허용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나는 유일한 통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만나서 정리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부탁해서 푸틴의 중개 역할, 러브 전쟁이 정리되면서 나는 북미 관계도 같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 송 대표님 전문이잖아요. 전문이에요. 엄청 친하시잖아요. 절친해요 두 분이. 절친까지는 아니고 네. 아무튼 뭐 때가 오겠죠. 네. 그때 되면 또 역할이 굉장히 주어질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송영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김건희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봉주 기자님, 뭐 알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침묵마저 거짓말 김건희. 예. 요거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침묵마저 거짓말. 요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 별로지. 침묵마저 거짓말이야. 네. 자, 그런데 어제 김건희 변호인단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물건에 대한 입장문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또 다시 시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문 좀 볼까요? 자,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뭐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 3 가운데 전성백 건진으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라든가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비싼 거죠. 이거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김건희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다. 근데 이 건진이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이 건진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을 하고 있고 이 선물들은 사용한 적이 없다. 이미 과거의 건진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실토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토를 하면서도 거짓말. 네. 그러니까 샤넬은 받았어. 샤넬 받았고. 아,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형량 계산기가 오늘 또 마침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형량을 계산한 술수다. 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를 좀 잠깐 올려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샤넬 두 개 합치면 한 2,000 되죠. 네. 그라프가 한 6,200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샤넬이 한 2,000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인삼차 받고 이런 거는 또 받은 걸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마도 특가법상 그 혐의의 기준이 되는 게 첫 번째가 3천만 원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3천에 맞춘 것 아니냐. 아. 그리고 또 1억이 되잖아. 예. 3천에서 이제 1억이 딱 되면 어. 이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라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인정할 수 없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분석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아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은 샤넬백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샤넬 매장의 직원들이 직원이 나왔었죠.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네. 왜냐면 그때 미리 연락 받아갖고 영부인 측에서 온다고 그래서 딴 사람들은 줄 쫙 서 있는데 바로 프리패스로 들어와서 뭐 하고 거기서 교환해 가는 과정에서 예. 전화 통화도 하고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해봤자 이른바 빼박이에요. 근데 아. 그라프 목걸이는 그 건진 한 사람이잖아. 중간에 낀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교환하는 과정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데 아니 그것도 건진이 인정했는데 뭐 이미. 그렇습니다. 네. 건진이가 그거 다 실물까지 특검에 아니, 줬거든. 그리고 처음엔 거절했다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말 같지 않아. 이거 그냥 아유 뭘 이런 걸 다 한 게 거절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뭐 받았다 이런 윤석열의 해명이 있었잖아요. 박절 시리즈.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낫다고 보고 그래야 그렇지. 나중에 양형에 도움이 되니까요. 어. 근데 지금 뭐 특가법상의 뇌물 기준 뭐 3천만 원 또 5천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금액을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뇌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거든요. 근데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의 직무는 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뭐 네. 다투기가 어려울 거고 뭐 대가성 같은 경우는 이미 주고받은 내용들 다 현안들이 있으니까 되는데 문제는 둘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떻게 공모했냐. 왜냐면 김건희는 비신분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성립하려면 윤석열의 신분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뇌물죄로 엮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또 해결을 해줬습니다. 윤석열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묶을 때 어렵잖아요. 아.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시각 새로운 공동체 개념. 이런 걸로 판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특검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이거는 좀 앞에 법리에 네. 도움을 받으면 해결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봉지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생각났는데 목걸이를 이제 부인해서 샤넬백 두 개가 3,000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명수의 디올백을 넣으면 돼요. 이명수의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넣으면 3,000이 넘습니다. 아, 3천 넘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준 사람이 다르잖아. 별개 범죄지. 별개 범죄. 이명수가 그 윤용한테 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네. 아니 그게 되면 이명수가 감옥 가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희생도 없이 큰 걸 얻어내는 거예요. 약간의 희생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검사 출신 진짜. 네. 구치소에 삼겹살 넣어드리죠. 먹방을 또 많이 하죠.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주 핫한 이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몸은 다 풀었으니까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가 등장하면서 네. 이 새로운 국면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 네. 라고 이제 봉지욱 기자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을 짧게만 좀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 56세 남성 이모 씨,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일단 이모 씨로 가겠습니다. 56세 남성 이모 씨, 네. 경제범죄 전과자. 그러면 일단 김건희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되죠. 자격증 있지. 네. 그리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로부터 이 소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2009년, 2010년 뭐 이때부터 아마 알던 사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56세 남성 이모 씨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김건희에게 건진을 또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봤더니 김건희하고 이 56세 이모 씨는 매우 밀접한 관계더라라고 이제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이 김건희 특검은 이모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로 지금 입건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10월에 이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 이모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가 된 상태였더래.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얘 좀 잡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틈을 타서 이 56세가 뛰어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56세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는 못 찾아요. 56세가 이렇게 날렵할 줄이야.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이모 씨가 김건희하고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가 엄청 많거든. 네. 처벌을 받지 않았어. 처벌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네, 저 원래 연락 올 때는 이 얘기는 없었는데 이 사건. 사건.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 이건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큰 있을 것 틀에서 같아요.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최초로 한문혁 부장검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실명으로. 네. 근데 한문혁 부장검사가 어찌됐든 지금 복귀했습니다. 특검에 없어요. 특검에서 나갔죠. 네, 근데 그렇죠. 특검에서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뭐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 논란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특검 내부발. 특검 내부에서 조선 쪽에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내부의 반격. 김건희 특검에 40명의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항명을 하다가 민중기를 제끼려고 언론에 소스를 흘렸는데 잘 안 된 거죠. 별로 안 한문혁이 먹혔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왜 그럼 한문혁이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저나 시민보 기자가 밝힌 거 아니에요. 어. 한문혁 부장검사 이 사람 옛날에 김건희 봐줬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없던 증거, 미래에서 녹음 파일이 옛날에 다 압수수색해놓고 이제 와서 찾은 것처럼 둔갑을 시키고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어. 이제 요게 논란이 되고 이종호와 같이 만나서 찍은 사진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거잖아요. 이제 날아갔죠. 예. 근데 지금 한문혁이 거기서 쓱 빠지니까 이 씨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진의 법당에 이거 김건희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건진의 법당을 검찰이 최초로 압수수색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남부지검에서. 그러면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폰이. 그래. 그때는 남부에서 압수를 못한 거예요. 2달 전인가 지금 특검에서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압수수색을. 네. 근데 그때 특검에서 갔더니 이 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건진이 석방된 상태였어요. 건진은 지금 불구속 수사 받고 있으니까 석방돼서 그 폰을 갖다 놓은 거죠, 법당에. 법당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얘기가 된 거구나, 특검이랑 건진이랑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건진 입장에서 내가 하는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딜을 칠 수 있죠. 요걸 주고 예, 이걸 주고 이걸 주고 내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내가 큰 거 하나 줄 테니까 특검아 네. 나 좀 뭐 좀 편히 좀 봐줘. 그렇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고 높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일단 한문혁이 빠지니까 시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도이치모터스 2021년에 그 김건희 덮어준 애들 있잖아요. 그 네. 검사들 네.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수사가. 이번에. 네. 거기까지 지금 그래서 뻗어나가고 자꾸 한문혁 얘기를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혁이 여기 꽉 지키고 있으면 이 56세 이모 씨를 건드리면 한문혁도 다치고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다 다치니까 한문혁이 나가자 이게 터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지금 이제 뭐 신문기자나 도이치모터스 오래 취재한 기자들은 이 씨를 그때 봐준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도이치에만 관계된 게 아니고 도이치 외에 무슨 뭐 어디 다른 뭐 무슨 뭐 네트워크인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비상장 주식 관련 비리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가 이 씨랑 같이 엮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입건하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를 기소하면 그냥 얘는 무혐의를 같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다시 나왔다고 하면 그때 당시 덮은 검사들한테 가겠죠, 이 수사가. 그렇겠죠. 민중기의 반격. 이건 민중기의 반격으로 보시는 저는 입장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검사님은? 그냥 앉아서 봐요. 그 검사 얘기만 하면 그 아주 장난칠라 지기현이 같아. 아니 근데 그 이모 씨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잠적한 56세 이모 씨. 이모 씨는 그 외모가 준수했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뭐 하나 힌트 주는 거야. 나름 개그 하신 거 아니, 개그 아니야, 힌트야. 아니 뭐 오래 김건희하고 껴먹자. 친밀했다고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준수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름에 대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외모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이제 혼자서 재밌게 즐기시네요. 네. 근데 저도 이게 본 기자님 해석에 저도 좀 힘을 더 싣고 싶은 게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안 튀어나왔다는 게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검찰 쪽에서 그렇지. 누가 좀 누르지 않고서는 저도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건진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찰과 이건 특검과 좀 딜을 할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건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폰이 나왔을 때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까지도 꼬리 내리게 만드는 정도의 파급력이었거든요.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김건희 쪽에서. 김건희 착해졌죠. 순한 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을 가진 게 지금 시점에 나왔다는 거는 물론 좀 더 이제 맞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민중기 특검 쪽의 반격으로 해석할 네. 좀 소지가 좀 크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신기한 게 이게 10월에 확보한 게 지금 이제 막 시끄러운 것도 그것도 이상하게 하거든. 진짜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현상이 바뀐 것은
한문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맞아. 그거는 그렇지. 맞아. 네. 근데 그 때문에 그때는 이게 안 터지고 이번에 터졌는지까지는 난 몰라. 네. 아 근데 이건 뭔가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팀에서 김건희를 봐주게 했던 검사들에 대한 지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근원부터 지금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죠. 2021년 아, 수사 때 1차 수사. 거기까지 간다. 법과 1차 검찰 때까지 라인까지 간다.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검찰 문 닫게 생겼는데 제일 큰 원인 제공자가 그들이야. 근데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김건희 사건 그 무혐의로 그 털어준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검찰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특검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검이 검찰 수사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 검사잖아요. 맞아. 근데 검사들 봐주고 또 국민의힘 인사들 검찰 라인들 봐주고 이러니까 지금 검찰의 특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 정말 마지막 명예회복의 전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만약에 우리 봉지욱 기자님의 해석대로 민중기 특검의 반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무기력해진 분위기, 맞습니다.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예. 될 수 있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만 살짝 좀 전해드리면 네. 저 이모 씨 현상금 거르라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면 그러면 또 최욱 씨의 사비로 현상금 또 세게 가죠. 이번에 아니 근데 슬슬 이제 공개가 될락말락하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아니 있던데요. 이건 책도 내고 강연도 맞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얼굴이 그냥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이모 씨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시선 가잡아드리냐? 이게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내가 정확한 이제- 이후에. 그럼 그때 하는 거지. 이후에. 아이고 여러분 제가 뭐 이본 씨랑 한 팀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아니 뭘 좀 나와야지.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모 씨 뭐 해가지고 예. 외모가 많이 준수해요? 많이 준수해요. 네. 아이리는 세강자. 세강자. 새로운 강자. 네, 세강자. 그 주식계의 새로운 강자라는 거예요. 세강자 치면 책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주식계의 세강자 하니까 마치 뭔가 좀 로맨틱한 느낌이 있는데 그 아니고 주식 시장계에서 맞아요. 새로운 강자가 왔다 예, 세강자입니다. 네. 56세 남성. 구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주식 작전계의 작전계. 세강자. 네. 그렇죠. 세강자. 아무튼 얼굴과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제 사비로 요거는 또 가야지. 대단합니다. 잡아야지.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키맨이야. 예. 김건희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관계야. 특검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 발표는 아니지만 특검 소스 아닙니까? 예.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핵심이야. 핵심 중에 이 핵심. 사람이 뭔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가 조작 말고도 뭔가 가까운 게 많은 거야. 아니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했을 최근까지도 때도 음주운전 때도. 경찰 앞에 가서도 그 네. 이름 지금 지인으로만 기록됐을 뿐이지 막 팔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건 핵심 중에 핵심.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우리가 어제도 이게 왜 김건희 휴대전화가 건진 법당이 있냐 이거 어제 우리가 궁금해했거든. 네. 근데 건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라고. 근데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김건희가 애군을 떼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맡겼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법당에다가 이런 취지로.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애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명수 때문이에요. 이명수? 이명수한테 7시간 녹음 당해서 대선 때 질번에 계속해서 그 휴대전화 사달이 있었어요. 김건희는 YTN 기자 그 녹음 파일도 최근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인데 지금 김건희가 샤넬백 돌려주고 통일교랑 그 행위를 한 게 디올백 사건 이후예요. 그거 수사하고 나면. 예. 왜냐하면 그 김건희 측 변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네. 디올백 사건을 겪으면서 네.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휴대전화도 옛날 거잖아요. 네. 2013년 14년 뭐 문자가 나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있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애군을 뭐 이걸 휴대전화 구술했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그 귀신을 악귀를 휴대전화에 씌인 악귀를 물리치는 구술 한대요 원래. 아 진짜 네. 한대? 건진이 원래 그런 걸 많이 한대요. 한대? 나는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니 진짜 저걸 한대요. 해요? 휴대전화에 씌인 이 악귀를 애군을 뭐 퇴마 잘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씨랑 건진이랑 굉장히 가까울 거 아닙니까? 소개를 소개도 해줬으니까 이 두 사람 입장에선 저 휴대전화는 보험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게 나왔다. 보험이죠. 갖다 놓은 거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렇게 핵심 보셔야죠. 정보예요, 저거를 지금. 이제 건진의 말만 믿을 수는 없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이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잡아야죠. 저희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층에서 뛰어내렸으면 지금 한쪽 다리 정도는 기부스를 하고 있을 거고.
금방을 크게 못 벗어난 채 어디 병원에 있거나 쩔뚝거리는 이모 씨는 일단 조심해라. 아니 근데 그때 경찰이 갔잖아요. 근데 2층에서 뛰어내렸으면 그걸 놓친 것도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아니, 저도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그랬어? 경찰관들이 정말 사람은 잘 잡아요. 그럼요. 그 전에 보면 정말 잘 잡아와. 뭐 근데 있어요? 그걸 허탈하게 2층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뛰어내려가고 도망가는 상황은 잘 이해는 안 돼요. 저는. 아 뭐 있어?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상황은. 우리는 못 뛰죠 2층에서. 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군요. 아무튼간에 쩔뚝거리는 이시성 일단은 가만 안 둡니다. 쩔뚝거리는 사람 보면 물어봐야 돼요. 일단 쩔뚝거리고 외모는 준수한 이모 씨. 알겠습니다. 외모 얘기가 많아. 좋아하시네. 아니 점잖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시네. 아니 이런 거. 현상금을 빨리 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내일 저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북 송금? 뭐 그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뭐 딴 거 다 빼고 내일 다뤄야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서울고검 감찰팀이 수사로 전환해서 그 대북 송금 사건 감찰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그 MBC에서 뭐 쌍방울 계열사를 압수했다. 그렇게 할 거면 내가 설명을 하고 해야 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설명할까요? 네, 간략하게. 간략하게 할까요? 네. 이 대북 송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바쁘신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계속 아까부터 좀 눈치가 보이는데 쌍방울이 대북 송금은 간단하게 요거만 머리에 넣는데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사건을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엮어가지고 잡아놓으려고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완전히 뒤집으려면 진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연호수 파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안부수 아태협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북한도 잘 알고 한국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쌍방울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부수의 진술도 회유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도 주고 안부수의 변호사비도 쌍방울이 대납을 해주고 막 그랬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부수가 진술을 실제로 확 바꿔버린다고 이놈아. 몇 번을 외우라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설명해야 돼요. 안부수의 진술이 바뀐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2022년에는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2023년에 진술이 바뀝니다.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 완전히 바뀌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 고검이 수사에 착수했나요? 감찰하다 수사로 전환했죠. 이제 해주세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성호 오랑이네. 잘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부임하자마자 실태 조사를 법무부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교도관들의 일지나 이걸 다 꼼꼼해가지고 감찰을 시켰잖아요. 지금 감찰도 장관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쌍방울 막 압수하고 이런 거는 첫 번째 그 수원지검의 검사들이 안부수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2023년 2, 3월에 걸쳐서 안부수를 먼저 매수해요. 딸을 검찰청에 면회를 시켜주고 쌍방울 통해서 전셋집도 얻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부수 매수에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2023년 4월에 안부수가 법정 가갖고 이거 이재명 때문에 보낸 돈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안부수는 성공. 이제 남은 거는 이화영 남았어. 2023년 5월부터는 이화영의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뭐 술파티 연호회 뭐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말한 걸 가지고 이화영이 뭐 위증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쌍방울 법인카드 1,800원 이거 편의점에서 소주 산 거 맞다 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확인한 게 10번 자료 보여주시면 뭐도 확인했어. 2023년 5월 17일에 5월 17일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두 건의 결제 내역이 이 편의점에서 확인이 되는데 뒤에 1,800원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했는데 앞에 12,100원이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서울고검 감찰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12,100원을 어떻게 썼는지 결제 내역을 파악했는데 이것도 소주 3병을 사고 생수 3병 담배 한 갑 비닐봉지값 해서 12,100원이 됐는데 딱 사보니까 이제 그 쌍방울 직원이겠죠. 샀는데 생수는 500ml고 소주는 360ml예요. 양이 안 맞아. 생수 3병을 물을 다 버리고 거기다 소주 3병을 채우니까 비는 거예요. 생수병이. 검찰청에 이걸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고 한 병을 더 산 겁니다. 3분 후에. 2번 보시면 3분 후에 한 병을 더 사서 양을 맞추려고 거의 양을 동등하게 맞춘 거예요. 총 소주 4병과 담배 한 갑을 들고 검찰청에 들어간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100% 팩트로 확인됐다. 와, 야, 대박이네. 야, 뭐야?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하고 감사한 게 제가 이걸 회사를 나왔잖아요. 그래픽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 저 혼자 하니까
매불쇼에서 저 그래픽 만들어 주셨어요. 아, 매불쇼에서 지금 다들 좀 퇴사하겠다고 난립니다. 네. 아, 우리 대박이네. 다시 한번 보자. 야, 이거 이게 해석이 안 됐었구나. 해석이 안 됐죠. 많이 왜냐면 뒤에 소주 한 병은 이상하거든. 그렇죠.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 7번 자료 보시면 아침에 김성태가 7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야, 페트병에 술 담아와. 생수병에 술 담아라고 지시를 했죠. 지시했잖아. 이게 실제로 야, 검사한테 말하면 돼. 갖고 올 수 있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직원은 저 말 그대로 생수 페트병 했는데 양이 안 맞다 보니까 2번 산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그리고 담배도 갖고 들어서 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태가 담배 한 대만 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김성태는 어디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검찰청사에서 지금 박상현 검사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들 보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앞뒤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쌍방울에 대해서 저런 뭐 안부수 딸 전셋집 얻어주고 이런 걸로 배임 혐의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네. 감찰이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쌍방울 압수수색 영장이 3번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번 만에.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근데 기각을 누가 했냐?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 서울 중앙지법에. 아니 그 수원지법 3인방이야? 그렇죠. 9번 자료 보시면 또 그래요? 이 3인방이 또 등장을 해요. 아, 진짜 나쁜 자식들 진짜. 수원지법에서 이 3인방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기각을 하고 마지막에 발부된 거는 축소 해갖고 겨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수사가 지금 4주가 지연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4주가 지연돼서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랬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어디서 했습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했어요. 1심, 2심 다 거기서 했어요.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재판을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이런 조작 증거, 진술 세미나 정황이다 뭐했다 했는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유죄 판결 내려버렸잖아요. 네. 저 다 수원지법 판사들이에요. 지금 법원도 굉장히 곤란한 게 만약에 이번 서울고검 감찰에서 검사의 사건 조작 나오잖아요. 법원도 난리 납니다. 그러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한 거예요. 와, 그 골치 아프네. 네, 제대로 보지 않고. 너무 일이 커지네. 그런 상황,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법원이 지금 저렇게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서울고검 감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언론사들이 이거 쓰고 싶잖아요. 오늘 메인 뉴스에. 그럼 서울고검 공보관이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네. 공보관이 연락이 안 된다고. 네, 서울고검 공보관께서는 좀 왜 자랑할 만한데 왜 전화를 좀 받아주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고검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감찰팀 엄청 열심히 잘하는 하는데 건데 왜 안 받아? 지금 쌍방울에 대해서 영장 저렇게 기각되면 이 다음은 사실은 뭡니까? 마지막 단계는 검사들이에요. 수사한 검사들.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검사들에 대한 영장이 나올까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 법원 니네 영장 내는지 안 내는지 우리 볼 거야. 라고 이제 부담을 줘야죠. 아니 근데 그 검사들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돼. 그 다음은 내 영장을 내가 내야 돼. 아니 그렇잖아. 이게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내겠냐?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서울고검 공보관 우리 검사님은 좀 기자들 전화를 빨리 받으셔서 많은 언론이 이걸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듣기로는 와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안부수 뭐 쌍방울에서 매수했다 그걸 제가 썼잖아요. 보도 엄청나게 많이 수사를 했죠.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고검이 제 기사를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 취재원들한테도 다 연락을 해서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싸그리 다 조사를 했어요. 고검이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성호 장관이 엄청 신경을 쓴다. 지금 검찰청 하나 폐지한다고 검찰 개혁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지금은 야 그래도 검사가 수사는 좀 하지 않냐 보안 수사권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김용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랑 대장동 사건 어떻게 수사했는지 감찰과 수사로 전모를 밝히잖아요. 대한민국 10명 중 10명 모두 야 검사 수사권 안 돼. 그럼 예시로서 정확하게 그 사례로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데 지금 결국에는 기승전 법원에서 영장이 계속 막히고 있다. 아이고. 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법부도 제동을 걸기가 어려울 겁니다.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걱정은 계속 되네. 네,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TBS 라디오 12시 봉지욱의 봉인해제 95.1MHz에서 이어서 많이 알려주면 좋지. 네네. TBS는 좀 도와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출연료도 없고 제작비도 없고.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마지막에 이거 안 다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저 수원지법 3인방이 참 문제입니다, 진짜. 이번에 그 추경호 영장실질 심사 판사가 누군지 모르겠네. 또 이제 또 4명 중에 이제 한 사람 가겠지만 또 수원 계속 3인방 중에 한 명이면 이거 골치 그러면 이제 아프다. 국회에서 그 표결 절차를 거쳐서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이제 법원에 접수가 되니까 그때 접수되고. 그때 이제 접수되는 시점에 따라서 배당이 되겠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에요? 그렇죠. 4명밖에 없어요?
4명이면 엄청 많은 아니 근데 거죠.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3명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데려와요? 인사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아니 근데 통상. 애초에 윤석열도 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중앙지법에서 발부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사법부 수뇌부와의 어떤 교감이 사전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지법 영장 판사를 바꿨으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해. 아니, 영장 완전 기각 확률이 1%예요. 대부분 부분 기각으로 다 발부는 돼요. 맞아요. 근데 그 1% 안에 계속 들고 계속 있는 들어가잖아. 야 갑자기 또 생각을 안 해 진짜. 계속 윤석열 측에서 아니 나는 그래서 뭐 나는 법은 잘 모르니까 왜 저렇게까지 법원을 신경을 쓸까 하면서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야 된다고 난리 쳤었거든. 저는 종국에는 그것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수사하다가 보면 사법부와의 결탁, 사전 결탁. 네. 근데 이걸 수사를 하려면은 또 법원에서 영장을 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여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부에 요즘 아주 핫한 정치인 또 한 분 나와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